똑같은 대상을 두고서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느낌을 갖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며 선택하는 성과 색과 형태 등으로 이루어낸 형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장의 그림에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측면도 있으며 결과물인 그림 자체의 형식적 측면도 있습니다. 한 장의 그림에는 모방적 속성과 표현적 속성과 형식적 속성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술 창작에 서로 다른 관점이 되기도 하고 감상과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창작하느냐에 따라 그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제현 미술이 모방적 속성에 중심을 두고 때로는 표현적 속성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비제현 미술로 불리는 추상 미술은 형식적 속성을 보다 더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서도 어느 것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작품의 이해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그렸는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어떤 형식적 관계를 보여주는지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림의 의미가 달리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대상의 모방을, 어떤 시대에는 예술가의 느낌의 표현을, 또 다른 시대에는 작품 자체의 형식을 더 중요시하는 차이에 의해서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의 세 가지 예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술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예술의 정의가 달라졌고 미술 작품들의 이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방론에 따르면 예술의 본질은 대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재현했느냐가 훌륭하고 좋은 예술작품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모방론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시대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주장됐고 르네상스 시기를 거쳐 18세기 신고전주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2300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페리클레스 시대라는 정치적 안정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의 사고 능력도 진화를 보이면서 자연과학과 철학의 발달을 이뤘습니다.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묻고 인간의 정신 능력을 강조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예술론은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습니다. 모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상의 겉모습을 복제하는 것으로 보는 단순 모방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의 핵심인 보편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본질 모방입니다. 플라톤은 전자의 관점에서 예술론을 주장하면서 예술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자의 관점에 의한 예술론을 견지하며 예술의 긍정적인 기능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방 개념은 이후 미학 이론에서 변화와 수정을 보였고 표현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의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지만 이들이 살았던 시기는 그리스 미술이 조각상을 중심으로 꼽히운 전성기였습니다. 자연과학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미술의 서술적 기능과 관찰을 통한 사실적인 묘사가 중시되었습니다. 철학의 영향으로 예술가들은 이상적인 정신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려 했으며 그 예를 수학에 비례해서 찾았습니다. 7등신이나 8등신과 같은 인체 비례나 황금 분할의 비례는 그리스 시대에 이런 맥락에서 출현했습니다. 모방론이 미술의 전성기를 이룬 르네상스로 이어지면서 예술가들은 정확한 재현을 목표로 하는 원근법이나 비례론을 연구했으며 해부학이나 생리학 같은 과학의 법칙을 미술작품의 창작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모방론은 데카르트의 이성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보다 철학적이고 체계화된 이론으로 다듬어졌고 고전주의 미학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전주의자들은 예술이 이성적 교범에 따라 자연을 충실히 모방할 때 완전성에 이를 수 있으며
자연 속의 보편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예술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을 통한 합리적인 활동이라고 여겼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예술의 보편적인 규범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그 한 예가 로이 14세 시대에 설립된 왕립회화조각 아카데미에서 만든 미술작품의 창작과 감상을 위한 규범들이었습니다. 고전주의의 주장대로 예술이 과학처럼 이성적 규범에 의한 활동이 될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작품의 창작과 감상에서 고전주의가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창작에서 규범을 철저하게 지킨 작품이 외면받는 경우도 있었고 규범에서 벗어난 작품들이 이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고전주의의 발발한 19세기 초 낭만주의는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습니다. 예술이 과학처럼 이성적 규범에 의한 활동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예술가의 감정이나 성향에 따라 주제나 방법이 선택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예술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술가가 어떻게 느끼고 나타내느냐에 의해서 다양한 예술적 가치들이 발견될 수 있으며 예술이 미술뿐 아니라 승고, 추, 해양미 등의 가치들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낭만주의의 등장에는 18세기에서 19세기로 이어진 독일 관념론 철학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인간정신의 역할을 강조한 칸트와 헤겔의 인식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칸트는 우리의 지식이란 감각적 경험으로 얻는 현상과 모든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정신적 형식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인식이 경험 자료들의 축적에 그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이 선천적 형식을 능동적으로 작용해서 구성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헤겔은 더 나아가 지식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인간 정신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그는 칸트가 인식의 진리로 본 현상도 정신의 산물이고 관념일 뿐이며 모든 관념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 대상과 대상의 지식이 이루어진다는 절대적 관념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기까지 인간 정신의 역할에 주목한 철학 사상들은 낭만주의 미학의 이론적 배경이 됐습니다. 낭만주의에서 비롯한 작품 경영의 변모와 독일 관념론 철학의 영향으로 예술론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술이란 예술가 내면의 심리 상태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감상자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표현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인간 정신을 세계의 척도로 본 관념론적 사고 탓에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과의 관계보다 작품을 구성하는 예술가와 관계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이성적 규범을 강조한 고전주의에서 정점에 도달한 모방론은 무시되거나 부차적인 위치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본질은 감정의 표현이라는 표현론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예술의 설명과 이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표현론은 모방론 아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예술적 성과들에 주목하게 했고 낭만주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 이후 나타난 주관적 경향의 미술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모방론에 이어 표현론이 새로운 예술론으로 주목받았지만 그것만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표현론은 모방론 아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예술적 성과들에 주목하게 했고 낭만주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 이후 나타난 주관적 경향의 미술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반고흐에서 시작된 주관적, 표현주의적 경향의 20세기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